네, 반갑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과 글로벌 스탠다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주제인 남북 경제 협력의 경과와 도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했을 당시에 이것의 어떤 정책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인식과 논리가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북한 혹은 김정일, 뭐 지금은 당연히 김정일이겠지만 북한의 정권은 변화할 수가 있다. 어떤 긍정적 유인과 관여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인식적 배경이 있었고요. 북한은 임박 당장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변화나 유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강력한 봉쇄나 제재보다는 개입과 관여, 지원들이 보다 효과적이다라는 인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굉장히 증대되는 차원을 통해서 남북 연합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사실상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 많이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 심화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 확대는 경제적 상호 우전을 증대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북 경협의 주요한 성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각 영역마다 많은 스토리가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주요한 성과들만 조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부터 이제 남북 교역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난 시간까지 남북 교역 총액은 248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남북 교역은 상업 거래와 비상업 거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 거래 내용은 거의 221억 달러로 한 89% 정도 차지를 해왔었고, 이제 비상업 거래가 한 27.5억 달러, 한 11%를 차지했습니다. 즉, 남북 간의 어떤 반출입 내용의 집계를 하다 보면, 즉 상업적 거래가 거의 어, 뭐 89%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상업 거래는 10% 내외 정도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남북 교육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관광, 특별히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남북 교육의 구조가 크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로는 실질적인 남북 교육이 사실상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후에 조금 자세하게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제 분야의 교류 협력은 그 일반적인 교역, 일반 교역, 위탁 가구 교역을 포함해서 단순 교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단순 교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성격이 조금 다른 이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직접 투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교역과 위탁 가구 교역은 사실 실질적인 남북한 간의 뭐 접촉이 있고 같이 일을 하고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게 농림수산물 거래 단순한 거래로 인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원부자재가 교환되고 설비가 이루어지고 가공품들이 반입이 되고 반출되는 형태의 어떤 교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 교역은 초창기 남북 간 반출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사실 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형태의 남북 교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8년이 되면서 조금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2008년이 되면서 이전에는 일반 교육과 위탁 가구 교육이 전부였다면 2008년 이후에는 개성공단이 이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47.2%가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남북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8년이 되면 이게 개성공단 사업의 전체 비중과 일반 교육과 위탁가구 교육이 합쳤을 때 비중이 동일해지는 시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 일반 교육과 위탁가구 교육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남북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개성공단 사업은 2004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반출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어, 네, 이런 측면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이제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98년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 현대를 통한 민간 주도로 시작된 이 경제 협력 사업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그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다녀와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최근에 많은 분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가장 중요했던 의미는 이것이 대한민국 주민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제 북한을 직접 이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북한 주민과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어떤 1,554명으로 시작됐던 북한 어떤 금강산 관광객들이 이제 2005년에는 거의 30만이 넘게 되고요. 2008년 7월에 이제 관광이 아쉽게도 이제 중단이 되는데요. 약 9년 8개월 동안의 누적 관광액이 195만 6천 명을 이제 기록했었습니다. 이러한 금강산 관광 산업이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짚어봐야 될 것이 이제 개성공단 사업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4년 6월에 이제 처음에 시범 반지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고, 2016년 2월에 사업이 전면 중단되기까지 남북 교류 협력의 대표적인 이제 사업이자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입주 기업이 어, 18개로 시작을 했었다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2015년에는 125개가 되고 2004년에 이제 첫 제품을 생산하고 그 이후가 되면서 점점 누적 생산액이 확대가 되면서 10억 달러를 2010년에 초과하게 되고 2015년에는 3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서 그 누적 생산액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북한 근로자를 이제 고용해서 이제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에는 이게 6천여 명에 불과했던 북한 근로자가 2015년에는 거의 5만 5천 명, 약 5만 5천 명까지 거의 9배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공단 사업이 또 결과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개성공단이 2004년 당시에서는 남북 상업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그다음에 에 불과했었는데요. 이제 남북 교역에서는 6%, 예, 상업적 거래에서는 9.6%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거의 이제 5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그 비중이 거의 99%를 차지하게 되면서 남북 간의 어떤 남북 교육 전체, 그다음 상업 거래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4년에 시작됐던 개성공단 사업이 점차적으로 남북 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 9년, 10년을 지나면서 전체 남북 상업거래에서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일반 교육과 위탁 가구 교육이 이제 중단되면서 거의 남아있던 유일한 경제협력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특별히 경제 협력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차지했던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개성공단 사업의 중요한 의미들, 어떤 결과들을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남북한의 근로자가 증가하고 생산액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가동 기업 수가 점차 증가했던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성공단 사업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개성공단은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를 통한 평화에 있어서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초중반에 이거 단순 교역 중심으로 시작했던 남북 경제 교류가 이제 2008년을 이후로 이제 개성공단 중심으로 아주 구조적인 전환을 이루어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 개성공단은 남북한 사람의 접촉의 지대라는 의미로서의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5만 명에 가까운 북한 근로자가
한국의 기업 관리자와 또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하루 8시간 이상 함께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이 북한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남한의 어떤 기업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공장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근로자의 또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어떤 자본주의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북측의 근로자가 한국의 어떤 관리자와 많은 얘기를 하고 뭐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초코파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 근로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경험이 가능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성공단이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이제 간접적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이 경제적인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측면도 물론 존재를 했지만 이것이 남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근로자와 한국의 관리자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이런 접촉의 기회를 제공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또 한계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제약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기업이 줄기차게 논의했던 어떤 삼통이 잘 이렇게 설득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들 수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간략하게나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대북 인도적 지원입니다. 물론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 의미로만 환원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한 차원에 있어서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 있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 진행된 것이 있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95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던 인도적 지원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북 인도적 지원 합계해서 정부 차원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2조 4,147억 원 정도, 그러니까 72%를 차지했었고, 민간 차원에서는 9,257억 원 정도, 27.7%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트렌드를 본다면 2008년 정도까지 꾸준하게 늘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5.24 조치 이후로 이제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래서 누적액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고 물론 아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 코로나19 시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적 상규와 관계없이 제공의 의사를 표명했던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사실 거의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경협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도적 지원이 참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사실 이제 급속하게 확대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중을 본다고 치면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록이 지금 추계가 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시기 때 거의 56%가 지원됐었고 김대중 정부 시기 25.6% 거의 이 두 정부 시기를 합치면 거의 한 80% 정도가 인도적 지원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히 한국 정부가 제공했던 어떤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에 긴급했던 식량난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링의 이슈, 즉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 인도적 지원, 식량이 전달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북한이 좀 많이 제약을 뒀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모니터링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이것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이것이 또 군 부대나 그다음에 고위 관리자에게 이것이 전환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이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어떤 국제기구의 담당자가 확인하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좀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니터링과 원죄 전환 이슈가 이 북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고 이것이 이제 남남 갈등까지 이제 초래를 했던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인도적 차원이 진행되는 남북 인도적 지원이 계속해서 북한의 어떤 공세적인 행위, 뭐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원조 피로도의 어떤 그런 이제 역효과도 이제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적 지원 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었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한국 정부가 제공했던 뭐 식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료라든지 이런 인도적 지원을 북한의 주민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조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서비했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어떤 결과를 살펴본다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 절반 정도가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에서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또 절반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또 퍼센테이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인지도가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인도적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절반 정도가 북한 이탈 주민들 이것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절반 정도 이거 잘 모르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것이 정말 긍정적이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 3분의 2 이상을 남한의 어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매우 긍정, 약간 긍정 포함한다면 대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제공했던 정부와 민간이 제공했던 인도적 지원들이 긍정적이다라고 했던 응답이 거의 60%와 7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한국의 대북 정책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인도적 지원을 어느 정도는 일부는 알고 있었고 이것이 나름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조의 효과와는 조금 별개에 관한 논의일 수 있지만 적어도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이러했다라고 저희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인디케이션이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이 남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1990년 즉 남북 교역이 막 시작됐을 때는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이 남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2007년 당시 네, 2007년, 대략 2007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남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8%, 그다음에 중국 의 어떤 북중 교역의 무역이 한 41%를 본다면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북중 교역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07년, 8년 당시에는 거의 남북 교역의 비중도 꽤 많이 높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한국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남북 교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한때는 남북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다. 이것은 일시적이지만 남북 간의 비대칭적인 상호 의존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은 중요한 무역 혹은 교역의 상대였고 그 경제적 의존도는 한때 조금 증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이후로 북한의 전체 대남 무역 의존도는 급속히 줄어들게 됩니다. 남북 교역이 줄어들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 반면에 북중 무역, 즉 대중 무역 의존도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
것을 본다면 남북 교역이 한참 확대됐을 경우에는 북한의 전체 대무역에서 남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어떤 상호 의존 구조가 절대로 길지 않았다. 금방 다시 줄어들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북한의 무역,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 북한의 어떤 대외 무역에서 중국 거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한국, 남북 교역은 굉장히 이제 그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북 경협의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2010년도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에 실시됐던 오이사 조치로 사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경협이 중단됐었고요. 인도적 지원조차도 사실 2008년 이후로 굉장히 급속하게 축소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진 측면도 있고 북한이 여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 코로나 시기에 사실 북한 정부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정부의 이런 제안도 거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2016년 이후에 한층 더 강화된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과거에 활발하게 진행됐던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이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게 남북 경협과 분리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 차원에서 민간 교역은 2016년 이후에 부과됐던 제재가 다 풀려야 조금 가능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공고화되고 있고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고 특별히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대화 교착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정은 체제 이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대남 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 남북 교류 협력이 재개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류 협력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있어서 지금 특히 북한의 이 어떤 비핵화 조치가 어떤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내냐, 그 다음에 어떤 실질적 비핵화로 나아가냐, 그 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냐에 따라서 다양한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치 측면에서는 한반도 식량과 자원 교환 프로그램이 제한이 됐었고요. 그다음 북한의 어떤 민생 차원의 개선 시범 사업들도 저희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이 뭐 당장 수락하거나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정책적이나 어떤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지금 이렇게 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우리가 또 참고 사례가 있을지 어떠한 어떤 패러다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